수십 년간 먼지에 잠겨있던 기밀 문서철. 그 마지막 페이지는 찢겨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진실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계급도 과거도 없는 오로지 복수를 위해 재련된 흉기들이었죠. 그 지옥의 섬에서 매일 밤 들려오던 비명소리가 아직도 귓가를 때립니다. 1971년 8월의 어느 새벽, 레이더망도 뚫지 못할 정적 속에 우리는 밤의 침묵을 타고 악마의 심장으로 떨어졌습니다. 돌아갈 다리는 없었습니다.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죠. 평양 외곽의 어둠을 가로질러 드디어 눈앞에 드러난 주석공. 수년간 머릿속으로만 그려왔던 그 거대한 요새가 차가운 달빛 아래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소리 없는 도살극이었습니다. 단검과 소음기, 그리고 우리의 손은 호위 병력의 숨통을 차례로 끊어냈고 우린 심장부를 향해 기정하게 전진했습니다. 마침내 가장 깊숙한 곳, 대리석 복도의 끝에 선 우리는 이 문 너머의 본단 이후 모든 비극의 원흉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표적과의 마주침, 그 짧은 찰나 수백 번을 상상했던 카타르시스는 단 한 발의 총성 속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1초도 가지 못했습니다. 주석공을 찢는 비상경보음. 그것은 우리의 임무가 끝났음을, 동시에 우리 삶의 마지막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이였습니다. 평양방어 사령부의 병력과 장갑차 수만 대가 성난 파도처럼 주석공을 에워쌌습니다. 오직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작전에 테러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애초에 소모품이었고 이곳에서 장렬하게 타올라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웃었습니다. 마지막 총알, 마지막 수류탄. 우리의 모든 것은 평양의 새벽을 비장하게 수놓는 폭발음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씩 쓰러져갔고 저 역시 몸뚱이에 구멍이 뚫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질 무렵 사방엔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오직 저 혼자 상첩투성이 몸을 기댄 채 텅 빈 처음을 옮겨쥐고 있었죠. 피할 수 없는 총막, 적들의 군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저는 체포되기 전 최후의 자결을 위해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 손에 잡힌 건 수류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훈련소에서 우연히 주었던 날짜조차 알 수 없는 빛바랜 수첩이었습니다. 수첩의 한 페이지. 그곳에 적힌 글씨를 본 순간 제 심장은 멈추는 듯했습니다. 그건 예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아니 너무나 절망적인 아군의 암호. 신이 죽었습니다. 적어도 평양에서는 그랬죠. 무너진 천장 조각 사이로 스며든 달빛이 박살난 초상화를 비추던 그 새벽, 공기는 비릿한 화양 내음과 정체 모를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방 안쪽에서 들려온 건 통곡이 아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 그리고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였죠.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 더 거대한 것, 바로 자신을 지탱하던 유일한 기둥이 사라졌다는 것의 공포가 그를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1971년의 북한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였습니다. 주석제도, 절대적인 승계 법칙도 없던 시절. 아버지가 남긴 건 거대한 권력이 아니라 누구든 먼저 움켜쥐는 자가 주인이 되는 피비린내 나는 공백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늙은 승냥이들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김동규를 비롯한 빨치산 원로들. 그들에게 30살의 김정일은 그저 아버지 덕에 호의호식하던 애송이에 불과했으니까요. 복도는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사냥감이 되는 순간 서로의 심장에 총구를 겨눈 채 누가 먼저 방아쇠를 당길지 눈치만 보는 그 찰나의 정적은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라는 거대한 그늘이 사라진 자리,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건 오직 더 거대한 폭력뿐이라는 걸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은 듯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지 않은 평양의 밤거리로 검은 차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행선지는 단 하나, 잠재적 정적들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한 은밀한 처형장이었죠. 전화기, 다이얼이 돌아가는 소리가 천둥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조직 지도부의 서장파들에게 짧고 간결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살려두지 마라. 뿌리까지 뽑아라. 그날 새벽 김동규 파벌의 자택들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죄명은 수련님을 지키지 못한 대역죄.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그건 그저 살아남은 작아버리는 비열한 수천국일 뿐이라는 걸요. 편집증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칼날이 더 무서웠던 그는 시선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분노의 화살을 남쪽으로 돌려 이 내전을 성전으로 포장해야만 자신의 자리가 보존될 테니까요. 라디오 스피커에선
찢어지는 듯한 선동 문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보복, 점령전, 피해 대가. 평양은 마치 거대한 화약고처럼 폭발 직전에 압력이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리에 맞지 않는 원반은 자꾸만 그의 시야를 가렸고 그럴수록 그는 더 잔인하게 주변을 도려냈습니다. 증거들이 타들어갔습니다. 김일성 사후의 혼란, 지도부의 분열, 그리고 우리 684부대의 침투 경로까지. 그는 자신에게 불리한 모든 역사를 지워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규환의 와중에 제가 본 정보부의 한 비밀 전문은 전혀 다른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숙청 명단 맨 윗줄에 적힌 이름, 그건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방 안에 홀로 앉아있던 그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들어온 건 군화소리도 자객의 칼날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벽 3시의 백악관은 무거웠습니다. 환희가 아닌 차디찬 공포가 복도를 메우고 있었죠. 평양에서 날아온다는 한 줄의 전문이 강대국들이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거대한 체스판을 단번에 엎어버렸으니까요. 헨리 키싱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베이징의 주울레와 비밀리에 약속했던 한반도 현상 유지라는 카드가 종이 조각처럼 구겨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죠. 닉슨 독트린, 미군 감축, 그리고 중공과의 화해, 그 모든 원대한 기획이 단 한 발의 청성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워싱턴은 패닉에 빠졌고 우리는 박정희라는 통제불능의 불량 정권이 저지른 이 치명적인 도발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대통령의 침묵은 독설보다 무서웠습니다. 동맹이라 믿었던 자의 배신. 그는 주한미군 전면, 철수와 군사 원조 중단이라는 가장 잔인한 보복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서울의 숨통을 조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서쪽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잠자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꼴이었죠. 조중오호 조약. 그 캐캐묵은 문서속 자동군사 개입이라는 조항이 서서히 핏빛으로 달아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압록건이 얼어붙은 침묵이 깨졌습니다. 수십만의 인민의 반군이 남하하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을 때 상황실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모택동은 자신의 혁명 동지였던 김일성의 죽음을 자국 영토에 대한 침범으로 규정했습니다. 도미에선 소련의 태평양 함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소 분쟁으로 으르렁대던 두 거인이 남한의 선제 타격이라는 명분 아래 기괴한 결속을 시작한 겁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우리들만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의 거대한 도화선이었죠. 지도는 온통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서울은 이제 전 세계의 적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등을 돌렸고 중소의 칼날은 목전까지 다가왔으며 일본은 조용히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완벽한 고리무원이었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지만 그것은 폭풍 전야의 정막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죠. 자신들의 운명이 저 멀리 북경과 워싱턴의 밀실에서 이미 희생양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삼원실 한 구석에서 오랫동안 침묵하던 붉은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와 워싱턴을 잇는 한 라인. 그것이 울린다는 건 인류의 멸망을 막기 위한 최후의 거래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암호 해독병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중소 이 거대 강대국들이 한반도의 불길을 끄기 위해 합의한 공동 대응의 실체.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던 외교적 캐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한국을 국가로 취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지도상에서 이 위험한 전장을 아예 지워버리기로 합의한 겁니다. 하지만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저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암살을 성공시키고 생활했다는 그 비밀 부대의 생존자 한 명. 그가 미 정보요원들에 의해 은밀히 어디론가 압송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머니로 조용히 건네진 작은 물건 하나. 그것은 군수품도 훈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암살 작전의 진짜 배우만이 알고 있을 표식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닫히기 직전 그가 좌석에 놓인 보고서의 첫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엔 김일성이 아닌 전혀 다른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평양발 일보가 상황실에 떨어지던 순간 정적을 깬 건 군부강경파의 거친 주먹 찔소리였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북진에서 통일하자. 그들의 눈은 광기로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휴전선 너머 침묵에 잠긴 저 거대한 대지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덫이라는 것을. 우리는 승리가 아닌 단체 순교의 길을 가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북진의 근거는 빈약했습니다. 훗날 완성될 작전계획 5027의 화려한 증원 전력은 1971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었으니까요. 우리가 꿈꾸는
미군의 즉각적인 증원, 수십만의 병력과 수천 대의 항공기가 한반도를 뒤덮는 그 압도적인 광경. 그것은 오직 미군 지휘하의 전쟁에서만 가능한 시나리오였습니다. 현실은 내복했습니다. 닉슨 독트린은 미군을 빼내려 하고 있었고 우리의 단독 암살 작전은 미국의 분노만을 샀습니다. 69만 명의 미군 증원은커녕 주한미군의 철수 시계가 더 빨라질 판이었죠. 우리 군의 현실은 더 비참했습니다. 북진을 선언하는 순간 휴전선을 넘을 땅크의 유리와 탄약은 2주를 넘기지 못할 상황. 미국의 보급 없는 전제는 자살 행위였습니다.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는 우리가 평양 근처에 도달하기도 전에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수천 년간 이 땅을 노려온 저 북쪽의 거인 중국이 조중호 제약을 명분으로 수십만 병력을 다시 압록강 아래로 쏟아부을 테니까요. 각하의 고민이 깊어질수록 상황실의 산소는 고갈되어 갔습니다. 북진 통일의 환상과 군사적 멸망의 현실 사이 국가의 운명을 건 가장 잔인한 선택이 그의 손끝에 달려 있었습니다. 결국 새벽 4시 각하는 북진 포기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684부대의 존재를 역사에서 영원히 지워버리라는 가장 비정한 결단을 내렸죠. 꼬리 자르기가 시작된 겁니다. 임무를 완수하고 귀환을 기다리던 전사들에게 날아온 건 훈장이 아닌 아군의 조준 사격 면면이었습니다. 조국은 그들을 영웅이 아닌 살아있는 기밀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학살극 속에서 생존한 한 명의 전사가 주머니 깊숙이 숨겨둔 암살 작전의 진짜 배우가 적힌 비밀 전문 조각을 움켜쥐고 있었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십 년 후 저는 이 잊혀진 비밀 아카이브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그 전사가 남긴 최후의 일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날 우리가 쏜 총알을 수령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타겟은 김일성이 아니었. 그 수첩의 다음 페이지를 넘기려던 찰나 복도 끝에서 차가운 군화 소리가 들려왔고 아카이브의 육중한 철문이 밖에서 닫히는 소리가. 국가는 그들을 영웅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밀이라는 차가운 낙인을 찍어 역사 속으로 아주 깊숙이 아주 은밀하게 매장해버렸죠. 성명서는 간결했습니다. 평양 주석공 폭발은 북한 내부의 소행, 미국의 분노를 잠재우고 3차 대전을 막기 위해 조국은 자신들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부러뜨리고 부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심의도는 기명 대신 종이가 타들어가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작전 계획서, 부대 명부, 그리고 대원들의 흔적, 증거는 제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부대 창설에 관여했던 정보 장교들은 침묵을 강요받았습니다. 강제 전역 혹은 구속. 비밀을 아는 자들은 모두 혀가 잘리거나 세상에서 지워져야만 했으니까요. 가장 비참했던 건 평양 한복판에 남겨진 생존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처럼 살아남아 조국의 구출헬기를 기다렸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도 소식은 없었죠. 정부는 통신을 끊었습니다. 적진 한복판에서 완벽한 고립. 그들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살아서 돌아와서는 안 될 외교적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겁니다. 북한의 잔혹한 수색망에 걸려든 대원들은 총탄에 쓰러지거나 생포되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건만 그 대가는 비정천만한 고문과 차가운 처형뿐이었습니다. 김일성 암살이라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세웠으나 그들은 역사의 북한 내부 반동분자나 테러리스트로 기록되었습니다. 진실은 그렇게 조작되고 은폐되었습니다. 이것이 국가가 우리에게 준 보답입니다. 억울함과 슬픔, 이 을 품고 그들은 유령이 되어 구천을 떠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서를 찾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이 미친 기록의 맨 마지막 페이지, 거기엔 684부대원들이 아닌 전혀 다른 이름들이 청소 대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읽는 순간 아카이브의 전등이 모두 꺼졌습니다. 그리고 어둠 저편에서 아주 익숙한 군화소리가. 역사는 승리한 자들의 화려한 기록일 뿐입니다. 하지만 묻혀버린 진실은 결코 잠들지 않죠. 만약 당신이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 조국이 당신의 존재 자체를 오염된 기밀로 규정해 지어버렸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둠이 이미 저의 턱 밑까지 다가왔습니다. 이 기록이 완전히 소멸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사라져가는 진실의 조각들을 함께 지켜주십시오. 탐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장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